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4장 국가정보 생산활동 제3절 첩보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첩보수집 관련 활동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첩보수집 관련 활동과 법적인 문제에서 정보활동의 합리성은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인 규정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보활동이 언제 어떻게 개시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학자들은 통일된 견해에 따르면 정보활동을 막연한 직감이나 상대의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예감만으로는 정당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점 자체가 정보활동 개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첩보수집 활동의 방법은 흔히 스파이 활동 기법이라고 불리며 크게 이제 법적인 방법과 사실적인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법적인 방법은 수사권이 인정되는 정보기관이 이제 법 집행기관과 동일한 합법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여기는 임의 수사와 이제 강제 수사가 있죠. 또한 이미 또 강제적인 방법 모두에서 거짓말 탐지기, 마취 분석, 그다음에 전기통신감청, 사진 촬영 등 과학기술 기법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적인 방법은 정보기관이 창의적인 또 무정형으로 수행하는 기법으로 매수, 자발적인 협조자 확보, 약점 이용 협박, 민계, 비밀 수사관 및 밀고자 활용, 검문 검색소 활용 등의 전투적인 수단이 있고 또 파라볼릭 마이크로폰이라든가 CCTV, 이메일 검색, 전자도청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다양한 방법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점이 이제 존재하죠. 법집행기관 수사 방법은 이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과 판례에 의해서 적법성과 부적법성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은 무정형 정보활동은 목적 지향성이 이제 강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활용 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통제가 이제 제한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CIA는 1950년대 한국전 이후에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 소련, 중국이 포로를 상대로 한 약학적 심리 고문에서 자극받아서 심리 통제와 화학적인 신문조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감시 활동은 이제 스파이 활동의 한 기법으로서 전자장비를 활용하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는 정찰위성, 정찰항공을 통한 감시, 지상회로, CCTV죠. CCTV 감시와 통신 도청, 소형 녹음기를 이용한 감청, GPS 추적, 또 인터넷 컴퓨터 검색, 데이터 마이닝, 펜레스트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보기관의 전자적인 감시는 이제 통신 제한 조치에 해당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전자 감시가 이제 인권과 사생활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인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영장 없는 전자 감시는 헌법상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1927년 옴스티드 사건에서는 영장 없는 전화 감청이 이제 헌법 위반 문제로 다뤄졌는데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1939년 독수과실의 원칙에서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가 모두 무혐의 천명되었고 이후 1967년 카치 사건에서는 제4차 수정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전자감시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해서 옴스티드 원칙을 사실상 파기했으나 국가안보 항변이 일부 허용되어서 정보기관의 재량성은 이제 인정된 바 있습니다. 1972년 게이츠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내 정보수집 활동에도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됨을 확정했고 이 판결은 이제 국내 정보활동의 제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주목적 이론에 따라서 전자감시의 주된 목적이 해외 정보 수집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국내 정보가 이제 수집되더라도 적법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정보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본토 내에서 일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 없는 전자감시도 법적으로는 허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물적인 수색은 해외 세력이나 이제 그 연관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위해서 대상 지역과 건물, 물체 등을 직접 조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미국 해외정보감독국 화이자에 따르면 해외 세력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건물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는 화이자 특별법의 허가 하에서 언제든지 비밀리에 접근해서 수색할 수 있고 일반 형사법상 요구되는 사전 통지나 출입 절차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수색 대상의 특정이나 압수 목록 작성도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리크만 사건이 이제 1974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가정보기관들이 이제 루이스 빌딩 병원에 영장 없이 환자 기록을 수집하다가 이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이제 설령 해외 세력과 연관되었다 해도 국내에서 영장 없는 수색과 앞서는 국가안보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수색이라 하더라도 국내 활동에서는 이제 법적인 제한이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자 거래 기록입니다. 이 3자 거래 기록은 은행, 보험사, 또 통신사, 신용카드사, 여행사, 도서관 등과 같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 영업 기록으로서 특정 개인의 거래 내용과 이용 내역, 이동 경로, 동반자, 사용 금액 등 다양한 사실적인 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정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정보기관은 이것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 거래 기록의 입수는 이제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면 문제는 없는데 정보 업무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어떤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3자의 개입 없이 무단으로 입수하면 공권력의 부당 침해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해외정보감독법상의 어떤 특별 법원의 명령, 즉 화이자 명령이나 FBI가 이용하는 국가안보서신을 통해서 제3자 거래 기록을 합법적으로 입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록에는 이제 도서 제출, 이제 판매 기록, 총보험 판매 기록, 의료 교육 기록, 세금 환급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제정된 애국법은 정보기관이 어떠한 유형의 물건이라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제3자 기록 수집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느끼실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의 이어서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인 규칙과 특정 패턴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KDD, 즉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고도 이제 합니다. 실제 응용 사례로는 신용카드 회사는 이제 고객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으로 분석해서 소비 패턴과 대금 지불 습관을 파악하고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식별해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은 테러, 즉 마약 집단 등 특정 그룹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하죠. 사적인 영역에서도 거래 기망 적발이라든가 위험평가, 제품 판매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전자감시의 펜레지스터가 개별 어떤 소매상의 간축에 해당되는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전자감시의 도매업에 비유될 수가 있죠.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법적 윤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할 경우 사생활 비밀 보호를 침해할 수 있고 또 오류 자료나 악의적인 조작으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적인 어떤 한계와 잘못된 분석 결과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으로 생산된 정보도 남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은 이제 펜 레지스터입니다. 이 펜 레지스터는 이제 통화 내용을 수집하지 않고 통화의 외형적인 사실만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통화 횟수라든가 시간, 송수신자 전화번호 위치 등 통화와 관련된 통계적인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까지 파악하는 일반적인 도청과는 구별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쟁점에서도 통화 내용 도청과는 다른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이제 펜레지스터 통화 도청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통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임을 증거로 해서 헌법에 합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1986년 펜레지스터법이 제정되어서 영장지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전통적인 요건인 상당한 이유는 완화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정보활동과의 관련성만 제시하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문 검색의 이제 정당성입니다.
이 검문 검색소는 특정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공항 내 검문 검색소가 있죠. 미국에서는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 시 일반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국경 입국 심사나 항공 공항 검문 검색과 같이 국가 주권과 안보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문 검색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논쟁은 검문 검색의 목적이 범죄인 적발을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은 국가안보 위험을 차단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대 빈번한 항공기 하이제킹으로 공항 검문 검색의 필요성이 이제 커졌고 초기에는 선별적인 검문 검색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이것을 행정 규제 목적 이론으로 해석해서 항공기 탑승객 검문 검색은 일반적인 규제 계획에 따라서 합리적인 행정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검문 검색의 법리는 범죄 적발 목적이 아니라 위험물 소지자의 탑승을 방지하는 행정 규제 목적이 타당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범죄 적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검문 검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국민을 용의자로 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와 정보활동을 법적으로는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외정보감독법 파이자와 미국 자유법 US 프리덤 액트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파이자는 이제 정보수사기관이 해외정보 수집을 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면서 일반 행정 형사 절차와는 달리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활동에 파이자 법을 통해서 해외의 어떤 예외적인 허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애국법, 미국 자유법, USA 프리덤 액트는 이제 2001년 9.1 테러 이후에 제정된 애국법의 후속법이죠. 애국법이 포괄적인 감청과 무정형 정보수사기법을 허용해서 자유침해 논란을 불러온 점을 반영해서 일부 논란 조항을 제한하고 시민 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을 재조정한 법이 바로 이제 미국 자유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법을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절 9항의 한국의 첩보 수집 활동과 법적인 문제 그리고 10항의 첩보 처리 첨삭 단계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국가정보학 총론은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학 문제집을 출간을 했는데 이건 현재 전자책 판매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정보학 문제집은 기존 최근에 5년간의 기출문제를 거의 90% 이상 복귀해서 해석을 달아놓고 또 유사문제 풀이 250문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풀이 10회분 250문제를 수록하여서 실천적인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